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 발전 사례 중 하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중산층 국가로 도약한 곳이 있는데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나라가 중국처럼 거대한 인구나 사우디처럼 풍부한 석유 없이도 이런 성과를 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말레이시아를 아시아의 작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레이시아의 경제적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동남아시아의 평범한 나라 정도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강국 중 하나이며 GDP 규모만 봐도 이미 동남아시아 3위에 올라 있어요. 1970년대만 해도 이 나라는 주석과 고무, 팜유나 수출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경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부터 자동차까지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독립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공한 이웃 나라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한국, 대만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면밀히 연구했죠. 이들 나라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수출 중심의 제조업에 집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같은 전략을 택했는데 섬유나 의류 같은 비교적 단순한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복잡한 산업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단계적 접근법이 바로 말레이시아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외국 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가진 선진 기술과 풍부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거든요. 미쓰비시, 혼다, 토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말레이시아에 공장을 세웠고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전자기업들도 대거 진출했습니다.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 덕분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최신 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품질 기준도 체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단순히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점차 기술력을 쌓아가면서 자체적인 경쟁력도 확보해 나갔어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진짜 강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리적 위치라는 천혜의 조건이었어요. 이 나라는 말라카 해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통로 중 하나를 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25% 정도가 이 수로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중국으로 가는 석유나 식량 대부분도 여기를 거쳐간답니다. 이런 전략적 위치 덕분에 말레이시아는 자연스럽게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관련 서비스업도 크게 발달했어요. 포트클랑 같은 항구는 이제 세계 12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로 성장했습니다. 시간대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주요국들과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서도 미국이나 유럽과도 적당히 겹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24시간 운영체제를 구축할 때 아시아 지역 본부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기 매우 좋았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리는 원격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인터넷 인프라나 의료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이니까 매력적인 거죠. 구매력 평가라는 경제 개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같은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과 질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연봉 5만 달러를 받으면 가족이 꽤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넓은 집에 자동차 한두 대, 좋은 의료 서비스에 자녀 교육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거든요. 반면 미국에서 같은 돈을 벌면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런 구매력 차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거주지가 되고 있고 이는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요. 말레이시아 정부도 이런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말레이시아 마이세컨드 홈 프로그램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여전히 외부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90년대에 일본 기업들과 협력해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는 예전만큼 혁신적이지 못하거든요. 히타치나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이 요즘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지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비해 존재감이 많이 줄었고 중국이나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많이 내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률과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체적인 혁신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가져와서 저렴하게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주변국들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말레이시아보다 더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킨 게임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해요. 정치적인 복잡성도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족,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사는 다민족 국가라서 각 민족 간 균형을 맞추려고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어요. 교육이나 취업, 사업 기회에서 특정 민족에게 할당제를 적용하는 부미푸트라 정책 같은 것들이죠. 처음에는 사회 통합과 안정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능력 있는 인재들이 해외로 떠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도 심화되고 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바로 한 MDB 스캔들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디벨롭먼트 버하드라는 말레이시아 개발을 위한 국가 펀드라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일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거예요. 무려 45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사라졌는데 그중 일부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 같은 영화 말이에요. 이런 대규모 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고 2018년 총선에서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어요. 2021년에 발표한 12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산업 마스터 플랜을 제시했거든요. 핵심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기술 산업으로의 전환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테스트와 패키징의 약 13% 정도를 말레이시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텔, 인피니언,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중요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죠. 최근에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들도 말레이시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투자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STEM 분야, 그러니까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려고 해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까지 STEM 분야 졸업생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외국 기업들도 말레이시아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는 기술력을 높일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인 셈이죠.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 부패 방지 계획 NACP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정부 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자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들을 시행했습니다. 아직 눈에 띄는 극적인 변화는 부족하지만 최소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변국들과의 경쟁 구도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로는 말레이시아를 압도하지만 개혁 속도나 정치적 안정성에서는 말레이시아가 한 발 앞서 있어요. 베트남은 지금 말레이시아가 과거에 걸었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완전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도시국가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태국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가 되었고, 싱가포르와는 이스칸다르 지역에서 특별 경제구역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와는 파뮤 산업에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미묘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결국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말레이시아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2023년 기준 GDP 규모는 약 4,880억 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3위, 세계에서는 34위 정도에 위치합니다. 1인당 GDP는 약 1만 2천 달러 수준으로 세계은행 기준 고중소득국 범주에 속해요. 경제 안정성은 아시아 신흥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말레이시아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고, 기업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매우 인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경제 규모는 거의 3배 가까이 확대됐어요. 이는 이미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로서는 상당히 빠른 성장 속도입니다. 수출 구조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어서 특정 품목이나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집적 회로와 반도체가 가장 큰 수출 품목이지만 파뮤, 석유 제품,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잘 발달되어 있고, 특히 금융과 관광, 물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 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1년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거든요.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과 함께 수출 산업의 탄탄한 기반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이 큰 성장을 이뤘어요.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숙련 인력 부족 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환경 문제도 새로운 도전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팜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고, 탄소 중립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말레이시아의 미래는 이런 도전들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외부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혁신 능력을 키우고 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며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겁니다. 세계 경제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말레이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다음 행보가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레이시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놀라웠다면 앞으로 펼쳐질 변화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나라는 외부 의존의 그늘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가 선택할 다음 한 걸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아시아의 또 다른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